부동산 사무실에 아내의 친구 현숙이 한껏 꾸미고 찾아왔어요. 마치 그 모습이 수컷을 꼬시러 온 한 마리 암요 같았죠. 그녀는 40대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고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을 해온 커리어우먼이었기에 도통의 여자보단 훨씬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자였죠. 살짝 웨이브진 머리,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 군더더기 없는 화장과 정장 치마의 키릴.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놀랬잖아. 나는 괜히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무심한 척했다. 그래야 더 반갑고 재밌지. 안 그래?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내 책상에 손을 올리고 몸을 숙였다. 풍만한 가슴골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급히 시선을 노트북으로 돌렸다. 너 사람 놀리기 좋아하는 건 여전하구나. 응. 근데 오빠는 더 좋아졌네. 얼굴이 왜 이렇게 잘 빠졌어? 됐고, 무슨 일로 온 건데? 설마 집 알아보러? 아니, 오빠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왜 안 돼?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건 분명한 플러팅이었다. 그녀는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를 고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커피를 집어들었다. 그날 이후 현숙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다. 하루는 손에 수제 쿠키를 들고 또 하루는 자신이 문화센터에서 만든 도자기를 보여준다며 또 어떤 날은 근처에서 강의가 끝났다며 밥이나 먹자고 나를 데리고 나가곤 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전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은 명확한 신호였다. 오빠, 이혼하고 나니까 밤이 길지 않아?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말끝에 웃음을 머금고 창밖을 보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고 술김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냥 올라올래? 차라도 한 잔. 그건 명백한 유혹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거절하지 않았다. 현숙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풍기는 분위기가 집 안까지 채워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던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나 지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밤이야. 오빠가 그 사람이어도 돼?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순한 아내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태. 올해 65입니다. 제 아내 옥순이는 저보다 5살 아래. 60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9, 그녀가 24이었어요. 결혼은 30살이 되던 해에 했고 벌써 결혼한 지도 35년이 넘었습니다. 평범한 부부로 두 아이를 낳고 길러내며 큰 탈 없이 살아왔었죠. 옥순이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들 교육과 가정 살림을 묵묵히 책임졌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키워냈었고요. 저 역시 공직에서 일하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퇴직하기 전부터 조금씩 투자해 두었던 덕분에 노후 자금은 그럭저럭 마련되었고 아들과 딸도 잘 자라 장가 시집 다 보내고 나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태야, 너 참 잘 살아왔다. 스스로 그렇게 칭찬하며 늦은 오후 사무실에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하루를 정리하던 때가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외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꾸만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문화회관에 다니고 베이커리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었죠. 나이 들어 즐길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를 잘 따지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백화점 쇼핑을 자주 가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 추하게 보이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이 들었답니다. 옥순아,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 있다고 했잖아. 아내가 대답했죠. 그거 지난달에 간 거 아니야? 그땐 대학 동창 모임이고 오늘은 고교 동창 모임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든 대학교 친구든 이렇게 모임이 많았던가?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까? 아니면 자기, 근데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외출이 좀 잦아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지. 제가 얼버무렸죠. 그러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해다 바치는 사람이야? 나도 내일이 있는 거야. 이제껏 그렇게 해다 바쳤으면 됐지. 이렇게 친구 만나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죠. 35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녀는 그런 식의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 싶었지만 따지고 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 왜 성질을 내고 그래? 난 그냥 당신이 차려준 밥이 맛있으니까. 그렇지. 반찬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당신 손맛이 좋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와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며 살았죠. 아침에 부동산 문 열고 점심엔 가볍게 김밥이나 순댓국으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엔 텔레비전 보거나 가끔 사무실 앞 공원에 산책도 나가곤 했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퇴직 후 둘만의 시간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따로 살지도 않는데 집 안에서 서로의 그림자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이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우연히 보게 된 그 메시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당신 미소가 하루의 힘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은은한 향수 냄새, 기분 좋은 표정.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죠. 아내의 휴대폰에 잠깐 스친 낯선 번호, 평소와는 달라진 말투와 화장, 외출할 때마다 들던 가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감정도 처음엔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죠. 하지만 점점 변해가는 그녀의 눈빛이 나를 밀어냈고 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직접 보고 말겠다고. 새벽 3시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 녹음기를, 트렁크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하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나 역시 흔적 없이 그녀를 쫓기 위해 한 달 렌트 계약을 했어요. 검은색 SUV, 번호판도 낯설게 위장된 완벽한 준비였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난 한참 뒤 그녀의 차량 위치를 GPS로 확인하며 조심스레 뒤를 밟았죠. 경기도 외곽, 잔잔한 시골길 끝자락, 유리창이 넓게 트인 한적한 카페 앞. 아내가 내렸어요. 차문을 닫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죠. 화장도 분명 아침보다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간 후
나는 조용히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며 눈은 오로지 출입구에 고정해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팔짱은 그 남자의 팔에 꼭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순간 내 눈은 그 남자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호준, 대학 시절 함께 술 마시며 밤을 새웠던 내 친구였죠. 졸업 후 왕래가 끊겼지만 약 3년 전 아내가 차를 바꾸고 싶다며 에게 부탁했던 그때 내가 소개했던 현대차 대리점 사장이 된 호준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때 차산 인연으로 그냥 친해졌을 수도 있잖아. 난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내 아내는 그의 팔에 기댄 채 어깨를 토닥이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 그녀는 자기 차 대신 호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말은 이미 예고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호준의 차는 한 러브 호텔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몰랐죠. 나는 핸들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내 심장은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브호텔 맞은편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그들이 나타났어요. 호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나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그들 앞에 섰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에 놀란 그들은 걸음을 멈췄고 내가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준도 나를 보자마자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정태야, 그게 말야 실수야. 진짜야. 오늘만 그랬어. 호준이 변명했어요. 뭐? 실수로 대낮부터 친구, 아내랑 러브호텔에 들어가냐?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옥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라고 했죠. 호주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정태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마음이 멈추질 않았어. 빌었습니다. 멈추질 않았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이나 만나놓고 그게 실수냐? 실수면 한두 번이지. 3년 동안 나 몰래 술 마신 날마다 여행 간다고 속이고 출장이라며 거짓말한 그 수많은 날들이 실수냐고.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녹음기엔 옥순의 목소리가 이번 주는 모텔 말고 민박으로 가자. 지난번 모텔에서 이불에 너 흘린 거 아직 생각나라고 하는 녹음이 있었고 그들의 사진, 모텔 예약 문자, 심지어 호준이 보낸 메시지까지.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엎드렸고 호준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나 역시 무너졌죠.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3년. 나는 지금껏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나 생각했어요.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한 기만이었습니다. 옥수는 울면서 말했죠. 오빠, 우리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그냥 술 마시다가 그러다 너무 외로웠고 너랑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내 친구랑 통했냐? 나는 이 말을 하며 오히려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옥순의 눈물도 호준의 비굴한 변명도 이젠 아무 소용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난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명 필요 없다.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도장만 찍어. 위자료고 뭐고 난 안 받을게.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옥수는 펑펑 울었고 호주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더는 그를 쫓지 않았죠. 며칠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소파엔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호준이 생일날 선물해줬던 커피 머신이 멀쩡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서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쓴맛이 진하게 올라왔죠. 그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이혼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었어요. 분류는 명백했고 증거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견뎠죠. 하루를. 이혼 후 내 삶은 멈춰선 시간 같았습니다. 요란했던 다툼과 지리멸렬한 과정이 끝나고 찾아온 것은 해방감보다는 깊은 공허함이었어요. 10수년을 함께 해온 익숙한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거대했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도 내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어요. 엷은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예전 그대로의 세련됨과 당당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옥순의 고교 동창 현숙이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시간의 흔적은 비켜간 듯한 나긋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멍했죠. 그래, 현수가 오랜만이다. 근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 놀랬잖아. 내 말에 현숙은 킬킬 웃었습니다. 그래야 더 반갑고 재밌지. 안 그래? 너 사람 놀리기 좋아하는 건 여전하구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현숙은 40대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고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들은 터였죠. 사실 가장주부였던 옥순과 달리 평생 사회생활을 해 온 현숙은 늘 나에게 훨씬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자로 각인되어 있었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해봐. 어쩐 일이야? 제가 물었죠. 현숙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가만히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오빠 이혼 소식 듣자마자 찾아온 거야. 그래, 그렇게 됐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넌 옥순이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넌 알고 있었지?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고. 그랬구나. 더 이상 옥순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근데 옥순이랑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재산도 많이 줬더라. 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애들, 엄마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애들한테도 안 좋잖아.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그 과정의 힘겨움과 옥순에게 느꼈던 배신감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죠. 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현숙이 넌 어떻게 지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도 뭐 맨날 똑같지. 현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너 돌싱이라고. 내가 만날 때마다 성질 더러워서 이혼당했다고 놀렸는데 이제 똑같은 처지라 놀리지도 못하겠네. 농담을 던졌죠. 현숙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같은 처지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럼 오빠도 외롭겠다. 그때는 그 말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저 동정이나 위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방문은 그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현숙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왔죠.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문화센터, 강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지만 점차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했고 나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나에게는 숨김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냈죠. 그녀의 잦은 방문은 내 메마른 일상의 작은 물방울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색함은 차츰 편안함으로 변했고 나는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날, 현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나 사실은 오빠 많이 좋아했었어. 예상치 못한 고백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늘 옥순이가 부러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아내이자 이제는 전처의 가장 친한 친구.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있었죠. 그랬어? 나도 늘 내가 옥순이보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옷도 세련되게 입는다 생각했었는데 무심코 속마음 일부를 내뱉었답니다. 예전부터 현숙은 분명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옥순과는 다른 도회적이고 활기찬 매력이 있었죠. 현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에서 나오는 김만이 피어올랐죠. 현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안 지도 35년인데. 거기다 넌 옥순이랑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애써 이성을 찾으려 했답니다. 현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옥순이가 밉지도 않아? 그 질문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물론 미웠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옥순이.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친구였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옥순이도 오빠 친구랑 바람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잖아. 현숙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나랑 만나서 옥순이랑 친구한테 복수하면 좋잖아.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수.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지만 곱씹을수록 매력적인 유혹처럼 느껴졌죠. 옥순과 그의 친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현숙에게 느끼는 끌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잘 한번 생각해봐. 현숙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아졌어요. 옥순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현숙에게서 느끼는 끌림과 그녀가 제안한 복수라는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죠. 전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만난다는 것,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뒷말, 그런 것들이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옥순 인생은 옥순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아닌가. 이제 이혼도 했다. 더군다나 바람나서 이혼한 것인데 체면 때문에 아리따운 현숙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고 외롭지 않았으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현숙 말대로 옥순과 그의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치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숙이 다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피는 그녀에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죠. 오빠, 생각해봤어? 나랑 만나는 거. 현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까짓것 만나자. 현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후회 없을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나는 덧붙였습니다.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어쩌면 이기적인 욕심이었답니다. 현숙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활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맞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들은 달콤했죠. 이래서 새 살림을 차리는 건가? 이래서 불륜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동거는 내게 너무나 큰 행복을 안겨주었답니다. 현숙은 옥순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배려하고 아껴주었어요.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작은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알았기에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5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옥순이 대장암 사기 투병 중이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공동의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었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얼룩졌던 관계였지만 한때는 내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숙이 다가왔습니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옥순이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나는 순간적으로 반감이 일었죠. 내가 왜? 아무리 불쌍해도 나 싫다고 떠난 여자를 찾아가는 건 좀 그래.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도 있었고 불편하기도 했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나를 시한부 삶을 사는 옥순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숙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색했죠. 내 대답을 들은 현숙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숨을 내쉬고는 그동안 옥순과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오빠,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내가 오빠를 남자로서 좋아하는 걸 알고 옥순이 먼저 연락이 와서 자기 이혼했는데 정태 오빠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옥순이가? 그러면서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옥순이가 왜? 그럼 너는 옥순이 동의하에 나를 만났던 거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숙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오픈마인드라도 옥순이 몰래 오빠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옥순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말인가? 왜? 왜 그랬을까? 그럼 옥순이가 나를 위해 그랬다는 거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실 옥순은 오빠랑 헤어지고 난 뒤 오빠 친구와도 헤어졌어. 처음부터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실수로 만났던 건데 그 남자가 쉽게 놔주지 않았다는 거야. 옥순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녀 역시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나를 떠나면서까지 나를 위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답니다. 내가 옥순을 오해하고 그녀에게 분노하며 심지어 복수하겠다는 마음까지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현숙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 곁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옥순을 찾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텐데 병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옥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만이었죠.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나를 발견한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핑 돌더니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흐느낌에 내 가슴도 무너져 내렸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마르고 가느다란 옥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힘이 없는 손이었죠. 옥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내 사과에 옥순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오빠한테 미안한 게 더 많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겨웠어요. 지난 세월의 오해와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죠.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없이 미안함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며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시간이었답니다. 현숙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옥순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녀는 떠나면서까지, 병상에 누워서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의 손을 잡은 채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동시에 그녀의 크고 깊은 사랑에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옥순이 잡고 있는 내 손의 온기가 내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온기가 되었답니다. 병실 안에는 힘없는 옥순의 숨소리와 나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이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